안녕하십니까. 우리 쪽집게 예상문제집 풀이가 강의되는데 우리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을 두 문제를 못 풀었죠. 그걸 풀고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우리 실명법이라고 그러죠. 그걸 풀어봅시다. 우리 실명법도요. 가끔 두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는 뭐 꼭 나온다고 보여하고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실명법을 여러분들이 등한시해서는 안 되죠. 자, 아무튼간 그걸 정리하고 그러고 우리 이제 28위 기출 문제로 여러분들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8위 기출 문제로. 자, 우리 집합건물법 우리 174페이지 우리 집합건물법 제4번 4번.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집합건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할 수 있다. 우리 구분 등기나 등록이 없더라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된다고 아까 강조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행위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공용 부분의 사용은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사용 때문에 틀렸네요.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죠. 이 관리비 비용 부담, 비용 부담은 지분의 비율을 부담한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용 때문에 틀렸죠.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이래야 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만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죠. 4번 관리는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이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그러니까 4번 맞았죠. 5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및 공정증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에 불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자, 우리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을 때는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번도 맞았고. 자, 5번 틀린 것은 1번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그렇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은 전유 부분에 한한다 그러죠. 전유 부분만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인 부분이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 관계라고 그렇죠. 2번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서 가지는 권리다. 그렇죠. 우리 대지 사용권 여러분들 아파트 33평 아파트를 소유한 자가 그 대지 면적은 한 10평 정도는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대지 사용권. 그것이 등기가 되면 대지권이라고 한다 그러죠. 자, 2번 맞고 3번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된 지피는 소집 절차를 통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있다. 전원 동의, 그다 일차죠.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집 절차를 하지 않는 내용도 이 결의할 수 있는 거죠. 전원 동의가 있으면은. 그래서 3번 맞고 4번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일부터 기산한다. 자, 우리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하죠. 공용 부분이 사용 승인일부터죠. 전유 부분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인도받은 날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5번 대지의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일동호 건물이 있을 때 있는 경우에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지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 이 대지는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분할 청구 대상이 안 되죠.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5번 맞았고. 그러면 5번의 답은 4번인데 자, 이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했던 두 문제를 좀 풀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소유권 이후 부동산 물건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 틀렸죠. 소유권 이후에 지상권, 저당권, 가등기 다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됩니다. 타의 명의로 등기를 맡겨놓는 거에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적용된다 이래야죠. 1번 틀렸고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이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실명법 제2조를 보면은 세 가지를 제시했죠. 세 가지가 뭐냐면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권 이 설정된 경우, 그 다음에 신탁법상 인정되는 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을 기재한 신탁 등기가 된 경우, 그 다음에 구분 소유하기로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면서
공유 등기를 해놓는 거. 이걸 상호 명의신탁 등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거죠. 이건 유효하게 인정하는 거죠.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해당한다 나왔으니까 2번 틀렸죠. 3번. 양자 간의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왜 해지가 안 됩니까?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는 해지란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명의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가능하죠. 또 이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무효인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죠. 청구할 수 없다. 그런 게 3번 맞았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3번 맞았습니다. 4번.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어요. 그 등기는 유효하죠. 무효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유효하다는 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선의든 악의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선의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5번도 틀렸고 맞은 건 3번밖에 없네요. 자, 2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틀린 것은 계약금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선의라고 나왔죠.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말도 안 되죠. 매도인이 선의라도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이러지만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무효. 1번 틀렸고 2번. 매도인이 계약금 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매도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물권 변동도 무효죠.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도 무효죠.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 건 아니다. 아니다 나왔으니까 맞았네요. 무효가 됐더라. 악의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악의라 할지라도 특약이 없는 한 약정이 없는 한은 이 신탁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건 아니죠. 3번. 중간 생략형 제3자 간의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매도인은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자, 우리 이 매도인은 말소등기 청구권을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니까 대의 행사는 가능하죠. 대의 행사할 수 있다. 3번도 맞았죠. 경매 절차에서 자 경매에서는요 무조건 타의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이 대금을 대준 경락대금을 대준 자와 등기 명의인 낙찰자가 틀릴 때 무조건 낙찰자 거죠. 등기 명의인 거죠. 경매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타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격려를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대금 부담자는 명신탁 관계에 있죠. 그리고 소유권은 이 명의신탁 관계는 무효고 소유권은 무조건 수탁자 것이죠. 수탁자. 상호 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받지 않는다.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는 공유 등기를 해놓는 걸 상호 명의신탁 등기라고 했죠. 이것은 이 법에서 제의되는 우리 이주의 세 가지 제의시키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번 맞았죠. 3번 2014년도 갑의 친구 을과 계약금 명의신탁을 약정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수탁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에 따라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자,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지금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샀죠. 병의 소유 토지예요. 병 소유 토지를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친구와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갑이 매수자금을 대주는 자죠. 이자가 매매대금을 대주는 자고 이 을이라는 친구를 내세워서 이걸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자를 신탁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신탁자고 이자가 수탁자죠. 수탁자인데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병이 알았냐 몰랐냐 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에 따라 틀리죠. 자, 매도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선의 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 물권 변동은 유효해요. 을의 등기는 유효해요.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는 얘기는 소유권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에게 존재하죠. 을 것이죠. 을에게 존재하는데 갑은 매수자금을 대줬다는 이유로 이건 내 부동산이니까 반환해둘라라는 갑은 부동산의 반환 청구를 못 하죠. 근데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죠. 그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매수자금, 자기가 빌려줬던 돈,
매수자금의 반환 청구만 인정되지 부동산의 반환 청구는 못 온다 그러죠. 그러면 이 매수자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항변할 수 있냐 이겁니다. 유치권 안 생기죠. 유치권이 생기려면은 그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어야죠. 근데 결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 못 오죠. 그 대신 대금은 반환받는데 이 을이 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대물로 변제해 주는 경우가 있죠. 대물 변제로 이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유효하다 그러죠. 금전 대신에 물건으로 줘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병이 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병이 알고 있었어요. 갑이 자금줄을 대주고 을을 내세워서 산다는 걸. 그러면 을의 등기는 물건 변동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이 소유권은 이 토지의 소유권은 병에게 여전히 존속하죠. 병에게 존재하죠. 그러면 병은 소유권에 기한 을의 등기, 무효인 을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말소 등기 청구권이 말소 청구권이 생기죠. 등기 말소 청구권이 생기죠. 자기 거니까. 근데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효라 할지라도 정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취득하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요약에 취득하죠. 이 무효인 등기를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런 것을 이걸 계약형 명의신탁이다. 계약의 명의신탁이다. 이 계약의 명의신탁의 특징은 수탁자가 매수인이라는 걸 주의하셔야죠. 수탁자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매도인이 그 사실을 몰랐냐 알았냐에 따라 틀려지죠. 그걸 주의하셔야죠. 계약의 명의신탁에서는 자 풀어봅시다. 옳은 것은 을은 엑소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알고 있었다라고 나왔잖아요. 병이 알고 있었으면은 을의 등기는 무효죠. 병이 알고 있었다라고 나왔으니까 을의 등기는 무효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 못 하죠. 그러면 취득한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엑스토디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 하죠. 매수자금의 반환 청구만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의 반환 청구는 못 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을이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이거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소 등기를 헐칠 때까지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대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했어요.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정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 할지라도 정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취득한다고 그랬죠.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이 맞았네요. 5번 을이 엑스토지의 선의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을의 행위가 병의 소유권에 기한 침해 행위는 아니다. 자, 이거 을이 선의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 행위 아니다. 이게 무효가 됐을 때는 병거니까 소유권 침해 행위죠. 소유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맞은 걸 고르라했으니까 3번의 답은 4번밖에 없네요. 4번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을과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줄 걸 부탁하였다. 다음 중 법률 관계 중 설명 중 틀린 거. 자, 갑이 을 소유 토지를 매입했다고 그랬죠. 자, 을 소유 토지를 갑이 산 거죠. 갑이 샀는데 이게 매수인이죠. 이게 매도인이고. 근데 이 등기는 매수인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어요. 네 앞으로 등기를 맡겨놓기로 하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부탁을 해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갔죠. 이 병을 수탁자라고 하죠. 그러면 갑을 뭐라고 부르냐? 신탁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저쪽 계약의 명의신탁과 이것의 명의신탁은 틀린 거죠. 왜? 신탁자가 매수인으로 등장했잖아요. 지금 매매계약은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맺었죠. 저기는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등장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여기는 신탁자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3자 간의 명의신탁. 3자 간의 명의신탁이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중간 생략 등기형. 자, 지금 갑의 등기가, 갑이 매수인이면은 등기를 해놓고 병 앞으로 넘겨야 하는데 갑의 등기가 생략되고 있잖아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근데 이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이 계약이 유효하니까. 근데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지금 병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는 거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존재하죠. 그러면 매도인 을은 무효인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권이 인정되죠. 그 대신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으니까 이 을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갑은 을을 대의하여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지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없죠.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한다. 근데 병이 정한테 팔아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정은 선우든 악이든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병의 등기가 말소가 돼서 이렇게 갑한테 빠꾸가 되는데 복잡하니까 직접 병이 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실체관계가 맞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죠. 실체관계가 맞으니까 이걸 삼자간의 명의신탁이다 그럽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설명을 들어갑시다. 4번에 이렇게 설명 중 병의 명의를 빌려서 합의했고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줄 걸 부탁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자,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더라도 이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은 소유권 취득하죠. 선우든 악이든 불문하고 취득하죠. 그러면 2번이 틀렸네요. 3번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이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을에게 있다.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존재한다는 거. 이 등기는 무효니까. 그러니까 3번 맞았죠. 2번은 틀렸고 4번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갑은 을을 대의하여 병의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4번 맞았죠. 자, 5번 만일 갑과 병이 부부예요. 우리 부부간에는 조세 포텐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닐 때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의하죠. 자, 부부일 때 이전 등기가 격려됐을 때 이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하나요.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은 유의하다. 부부간이나 종교단체의 재산, 종종재산 이런 것들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닐 때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의한 특례가 있죠. 8조에 유의하고 인정하죠. 그러면 5번 맞았죠. 자, 5번.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자금을 주었다. 이거네 이거. 갑이 병 소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자금을 을한테 대줬죠. 갑과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죠. 선의병이죠. 병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거죠. 을 거죠. 그러면 갑은 매수자금의 반환 청구만 가는 거지 부동산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했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야죠. 옳은 거. 이 X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을이죠. 병이 모르고 있었다겠으니까 이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걸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게 되는 약정은 무효죠. 을 거니까 이걸 파는 대로 너한테 대금 주기로 한다. 이거 소유권은 네 것이다. 이런 약정 무효입니다. 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갑과 을 및 갑과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한테 등기를 넘기기로 했어요. 그런다면 이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을 거니까 갑이 인정하는 사람한테 넘기기로 하는 것은 그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 소유권 취득 못 한다는 거.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만일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자, 부자지간이라고 해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만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효하다 나왔으니까 틀렸고 4번도. 5번 만일 을과 명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에요. 악의의 병이에요. 근데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갑과 병 간에 묵시적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인정되면은 갑은 을의 명신탁은 제3자 간의 명신탁.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이거 병과 갑 간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3자 간의 명신탁에 해당되잖아요. 이렇게 묵시적 안목이 있으면은 법률 효과가 갑에게 귀속한다는 묵시적 안목이 있으면은 둘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3자 간의 명신탁에 해당한다 보야죠. 중간 생략 등격 명신탁. 그러니까 5번이 맞았네요. 맞은 건 5번. 자, 우리 6번 마지막 문제. 자, 2009년 9월 9일 X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의 여자친구 을과 명신탁 약정을 했다. 을은 그 약정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로 선우병 부동산을 을한테 이 여자친구 을과 대금을 다 주면서 선우병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 부동산은 을 거죠. 자, 옳은 것은 갑과 을의 명신탁은 유효하다. 무효죠. 이 명신탁은 무효입니다. 여자친구한테 했더라. 무효죠. 그러면 1번 틀렸고.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부동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오케이. 매수자금은 반환 청구를 하는 거지 부동산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2번 맞았죠. 3번 갑이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은 매수자금을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매수자금 반환 채권에 유치권 행사 못 한다고 그랬죠. 이건 결련성이었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번도 틀렸고. 4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의 등기가 유효하니까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니까 병은 말소 등기 청구 못 하죠. 악의가 됐을 때 병이 알고 있었을 때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지 선일 때는 말소 등기 청구 못 하죠. 선으라고 나왔잖아요. 병은. 그렇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 못 합니다. 4번도 틀렸고. 5번 을이 자의로 X부동산을 갑에게 이전 등기해 줬어요. 이거죠. 이거. 자, 자의로 이전 등기해 줬다는 얘기는 대물변제로 이렇게 대금 대신에 등기를 넘겨줬다고 보는 것이다 하는 게 대부분 판례죠.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소유권 취득한다. 대물변제로.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맞은 것은 2번밖에 없네요. 이래서 우리가 명신탁까지 공부했는데 이 명신탁은 계약의 명신탁과 3자 간의 명신탁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야겠는데 특징은 계약의 명신탁에서는 매수인이 누구냐? 수탁자가 매수인이에요. 자금을 대준 자는 신탁자인데 매수인이 수탁자인데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3자 간의 명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 명신탁은 신탁자가 매수인으로 등장하는 거라는 거. 자기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않고 제3자 명의로 등기해 놓는 걸 3자 간의 명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 명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등기는 언제나 무효라는 거. 이 등기는 언제나 무효니까 소유권은 매도인 것이죠. 물론 무효라 할지라도 제3자한테 팔아먹었을 때는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취득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쓱 지으면은 여러분들 것이 한 문제는 된다라고 판단해도 좋다라는 거. 아무튼간 내용이 조금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복잡하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예상 문제는 우리가 다 풀어봤고 우리 최근 기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지난 연도 우리 2017년도 10월 말에 본 28회 기출 문제, 여러분들 29위잖아요. 28회 기출 문제를 우리가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98페이지 28회 기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198페이지. 자, 1번.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종합 문제로서 살펴보자는 얘기죠. 지금까지 쭉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걸 검토해보자는 얘기죠. 마지막 최종 검토. 자, 1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여러분들 기성 조건이라는 거 이미 완성된 조건이죠. 이게 해제 조건이면 무효이고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정지 조건으로는 무효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보가 무효가 되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보가 되면 무효다.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벌써 틀렸잖아요. 1번이 답이 됐죠.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피호자는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자,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죠. 도달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111조에 나오죠. 도달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지만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거. 2번 맞았죠. 한번 어떤 해하고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의 서명 날인할 걸 강력히 요구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강박이라고 볼 수 없죠. 해하고 고지가 돼서 이 공포심이 야기돼야 강박이지. 서명 좀 해줘라, 사인 좀 해줘라 이런 것만 요구했다고 해서 그건 강박이라고 볼 수 없죠. 자, 이거 강박행위 아니다. 3번 맞고. 4번 피호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거,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하죠. 우리 113조에 나오죠. 그러면 4번 맞았고.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 3번이나 나왔잖아요. 농지 매매에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 자격이 아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저 전라남도 땅을 1000평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다만 등기를 할 때는 농민 자격이 있다라는 걸 뭡니까? 서류를 갖춰야만이. 그 얘기는 전입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러잖아요.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아무튼간 농민 자격이 없더라도 농지 매매는 유효하다는 거.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나왔으니까 5번 맞았죠. 그러면 1번이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은 거죠. 2번. 모유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게 틀렸죠.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러죠. 전용 합의 시부터. 그러면 1번 틀렸죠. 2번 취소권을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146조 취소권 행사기간이죠. 취인 가능한 날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부터 10년.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취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우리 139조 무효의 힘을 알면서 취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그런데 이 무효행위 취인이 가능하려면 무효 원인이 종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는 원인이 종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인이 안 된다는 거. 반사의 질서 무효, 불공정행위 무효, 강행규정 위반행위 무효는 취인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효임을 알면서 취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처분을 취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은 갑에게 미친다. 자, 취인하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권리자가 취인하면 이 소급적으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된다. 이게 판례의 견해죠. 그러니까 4번 맞았고. 5번 무효행위 취인은 무효원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반사의 질서나 불공정행위나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원인이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취인이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199페이지 3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대리권 없이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대리권 없는 을이 무권대리죠. 여러분들 무권대리 행위는 꼭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야 합니다. 자, 틀린 것은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이 사망해서 단독 상속이 됐을 때 본인의 이치로서 취인을 거절한다면 신의 성실에 반한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왜? 매매하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이 됐다고 해서 나 책임 못 진다라고 한다면 신의 성실에 반한다.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로서 취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1번.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취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자, 우리 본인의 취인권은 무권대리인한테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그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럼 병이라는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도 취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2번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나왔으니까 2번 틀렸죠. 3번 갑의 취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취인하여야 그 효과가 갑에게 귀속한다. 무권대리 행위임을 알고 취인하면은 취인의 효력이 갑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갑이 을에게 취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132조. 본인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추인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한 후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4번 맞았죠. 132조에 나오죠.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은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러분들 135조를 보면은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 선택에 쫓아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잖아요. 그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을 지지 않죠. 무권 대리인은 최소한 행위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았죠. 자, 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 표현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표현 대리가 적용되려면 대리 행위는 유효해야 합니다. 그러면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표현 대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안 지죠. 그래서 1번 맞았죠. 2번. 본인의 허락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금지되는데 이걸 위반했을 때는 무권대리가 된다 그럽니다. 무권대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2번 맞았죠.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 유효하다. 말도 안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입니다. 본인이 추인해도 유효 안 됩니다. 절대적 확정적 무효라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죠. 본인을 배신을 때리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안 경우 배임적 의사표시를 안 경우에는 본인은 그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자, 이거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4번도 맞았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무대리는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우리 권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보존행위만큼은 무제한으로 허용되죠. 그럼 보존등기는 보존행위잖아요. 무제한 허용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5번 맞았죠? 자, 5번 문제 들어갈까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이다. 통정 허위 표시 108조. 이건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다 그러죠. 주택법에 의한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전매약정. 자, 우리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전매행위를 했어요. 그건 유효하죠. 벌칙이 부과되죠. 벌칙이 부과될 뿐이지 그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죠. 그러면 무효가 아닌 거 답이 2번 나왔네요. 한번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자, 우리 사립학교는 재단법인이잖아요. 그 주무관청의 허가, 교육부 허가 없이는요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처분 행위를 했을 때는 무효죠. 무효. 자,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토지 양도계약은 이거 무효죠.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그 다음에 5번 공무원의 직무에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이것도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그러면 5번에 무효가 아닌 것은 2번밖에 없네요. 자, 6번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가 상대방 이익만은 주는 단독행위, 채무 면제나 유증,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여도 무방합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번 맞았죠.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불성취로 확정되면 이거 효력이 안 생기죠. 무효죠. 그래서 2번도 맞고. 한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전부 무효지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올라오죠.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든가 또는 조건이 반사의 질서, 조건만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전부 무효다 그럽니다. 전부 무효라는 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3번이 틀렸죠. 전부 무효이다 이러죠.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자, 원래 조건 성취는 비소급효가 원칙이에요. 147조 1항을 보니까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항을 보니까 해제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요. 3항을 보니까 조건 성취 이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가 있을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나와요. 원칙은 비소급효지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소급효가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4번도 맞았죠. 5번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자, 우리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성취됐음을,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유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취됐음을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5번도 맞았죠. 6번에 틀린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잖아요. 7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술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를 한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자고 우리 본 강의를 얘기하면서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자, 틀린 것은 1번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적용되지 않죠. 또 여러분들 증여계약, 기부행위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나 증여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단독행위는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단독행위는 적용됩니다. 자, 무상계약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았네요. 증여계약 같은 무상계약은. 자,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오케이. 자, 취는 적용이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전환은 가능하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법률행위가 대리행위에서 이루어졌어요.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죠. 궁박 상태를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지 않습니까? 4번이 틀렸네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4번이 틀렸고.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네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매매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맞고. 틀린 것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8번 다음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라고 그러죠. 이전적 승계다 나왔으니까 1번이 벌써 틀렸네. 설정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는 상속이나 매매 이런 것들을 이전적 승계라고 그러지. 제한물권 설정, 임차권 설정은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걸 설정적 승계다 그럽니다. 1번이 틀렸고.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네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의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죠.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 있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무주물 선점, 원시 취득이죠. 무주물 선점은 동산만 인정되지 부동산은 인정 안 된다고 했죠. 무주 부동산은 국유라는 거. 5번 무권 대리에 대해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이건 의사의 통지죠. 최고, 각종 최고, 촉구, 의사의 통지. 그러면 5번도 맞았고 1번만이 잘못 짝지어진 거죠. 9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해서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네. X부동산을 병이 또 다시 샀어요. 그럼 병의 등기는 반사이즈로서 무효라고 그랬죠. 이중매매에 관한 문제죠. 자,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틀린 거.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자, 을은 제1의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자기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 대신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를 대의하여, 매도인을 대의하여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적극하담했으면 반사질서로 제2의 매수인 병도 불법 행위자가 되는 거죠.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우리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지할 수 없죠. 왜? 중도금까지 이미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의 해지권은 없어졌죠. 해지할 수 없고.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취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병명의 등기는 반사질서로 무효잖아요. 반사질서 무효는 취인이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효가 될 수 없다. 4번도 맞고. 5번 만약 선의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해 이전 등기를 받았어. 병의 등기가 무효인데
제3자가 선을 할지라도 선의 제3자도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반사질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은 갑과 병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선의 정한테 넘어갔더라도 정도 취득을 못 하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5번. 자, 10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사자가 착오 이후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어요. 착오에 관한 규정은 의무 규정이에요.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번 맞았죠. 2번.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비하게 부족했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 착오가 되지 않는다. 자, 지적 부족, 면적의 부족이죠. 시가 이런 것들은 착오 문제가 아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 수량 보증에 관한 담보책임 문제지 착오 문제는 아니다 그러죠. 자, 3번. 부동산 거래계약에서 서명 날인한 날은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연대보증 서명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거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되죠. 그냥 그 다음에 우리 4번. 상대방이 피해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어요. 그러면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상대방 유발한 동기의 착오. 원래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니까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기가 표시된 경우 또 중요부분에 해당됩니다.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은 착오가 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럼 10번에 틀린 것은 4번이네요. 4번. 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착오를 일으킨다는 걸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한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 수수돼야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지급을 가름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전세금은 있어야지만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소지만 지금 현재 설정 계약상에서 지급한 것만이 전세금은 아니라는 거. 기존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틀렸죠. 2번. 건물 전세권에 법정갱신이 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자, 우리 건물 전세권은 무기업 갱신 인정되는데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3취득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럽니다. 등기 없이도.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데 통고기간은 6개월이죠. 6개월. 자,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 상인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는 않는다. 자, 우리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상인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준용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4번도 틀렸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토지 전세권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3번 틀렸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통고 기간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거꾸로 써나갔고 3번 틀렸고 4번도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니까 틀렸고 5번 존속기간이 만료한 전세권이 소멸하면 용익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그렇지만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자, 1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상권자는 인접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자, 우리 인접토지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지상권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대해서는 취득 시효할 수 있죠. 통행지역권.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승역지의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은 선수위 지역권의 용수에 방해하지 못한다. 먼저 설정된 지역권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았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부종성이라고 그러죠. 정확히 맞았죠? 3번. 4번 요역지가 수인이 공유인 경우 1인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한테도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한테도 효력이 미치는 거죠. 왜? 이건 좋은 거니까.
4번도 맞았고 5번 토지 공유자 1인이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지역권을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서 지역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전원이 포기해야만이 지역권이 소멸된다. 그래서 지역권은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유 발생이 다른 공유자한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좋은 것은 다른 공유자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한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도 좋은 거잖아요. 취득하죠. 그렇지만 나쁜 것은 다른 공유자한테 효력이 안 미칩니다. 한 사람이 소멸케 되면은 지역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전원이 소멸돼야죠.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소멸시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소멸시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한테도 중단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지만 취득시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한테 나쁜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취득시 중단 사유는 다른 사람한테 효력이 안 미칩니다. 전원에게 중단 사유가 생겨야만이 중단 효력이 미친다 그럽니다. 293조에서 296조까지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